안녕하세요.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계약 중에서 투자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타트업들이 투자받았다. 어떤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 어느 투자 회사한테 뭐 500억을 투자받았다. 뭐 1000억을 투자받았다. 또는 10억을 투자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오늘은 그 투자 계약에 대해서 할 예정이에요. 투자 계약이란 건 신주 인수 계약을 보통 의미해요. 다른 계약들도 있어요. 투자 계약 종류 중에는. 보통 근데 이제 스타트업의 초기, 중기 투자는 보통 신주 인수 계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신주 인수 계약이 뭐냐? 이거예요. 자, 스타트업 회사가 있죠. 회사가 자기의 주식, 새로운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걸 신주라고 해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인수하냐? 투자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즉 주식을 투자자가 가져가고, 근데 그냥 가져갈까요? 대가를 줘야죠. 그 대가가 바로 투자금이에요. 그 투자금을 주식을 발행한 스타트업한테 주는 거죠. 즉 신주를 인수하고 투자금을 주는 계약, 이게 신주 인수 계약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투자 계약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모든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려면 뭐가 기본이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자, 투자 계약, 즉 신주 인수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돼요?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살려는 자한테 파니까, 그렇죠? 살려는 자한테 파니까 그게 바로 부동산 매매 계약인 거예요. 당사자는 그럼 누가 되죠? 부동산 매도인과 부동산 매수인, 소유자, 사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랬을 때 신주 인수 계약의 당사자는요. 아까 신주를 누가 발행해요? 스타트업이 발행하죠. 그걸 누가 인수해요? 투자자가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사자는 투자자와 그 다음에 스타트업 이 두 당사자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90% 이상의 계약서에 이해관계인이라는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바로 이걸 보고 계신 대부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이해관계인이에요. 즉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나 주요 주주예요. 자, 이런 분들이 계약의 당사자로 들어가서 투자 계약의 당사자는 스타트업, 투자자, 이해관계인, 즉 여러분들 개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여러분들 개인이 투자 계약의 당사자로 들어가는 것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거든요. 이거 사실 굉장히 그냥 넘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그 회사가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럼 그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 때요. 그 회사, 여러분이 갖고 있는 회사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니까 그 회사와 사는 사람만 계약서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개인이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왜 투자 계약서에는 굳이 이거 다 넣는 것일까? 자, 이거예요. 주식회사는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회사를 소유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사들이 회사를 경영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투자자는 주식을 인수하는 거죠.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주가 될까요? 이사가 될까요? 바로 주주가 되는 겁니다. 자, 주주가 되다 보니까 경영을 하는 이사가 아니에요. 경영을 하는 이사가 아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나는 투자금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에 직접적인 참여를 못하는 거야? 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계약서에 이 이사들, 주요 주주들을 이사들,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당사자로 넣고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의무들을 갖다가 부여합니다. 즉, 너 6개월에 한 번씩 나한테 보고해. 1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 나한테 내야 돼. 그 다음에 뭐 회사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할 때는 무조건 나한테 사전 동의를 받아. 이런 것들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즉 이해관계인이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주 인수 계약서의 구조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신주 인수 계약서는 첫 번째 부분이 본질적 부분, 즉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자가 인수하는 부분, 이게 바로 본질적 부분이죠. 이 표에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이게 본질이고 이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도 투자 계약이 맞아요. 신주 인수 계약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두 번째 부분, 뭐 주식 처분 제한 조항, 태그 얼롱, 드래그 얼롱, 주식 매수 청구권, 이해관계인 책임 이런 조항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자가 주요 주주나 경영자들한테 책임을 부여하고 싶은 부분들을 포함시킨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고 부분들이고 특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세 번째 부분은 뭐냐? 그냥 비밀 유지 조항, 비용 부담 조항, 준거법 관할 등 그냥 일반적인 조항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 계약서에 들어가는 조항.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신주에 대한 부분이어서 투자계약의 본질이다. 다만 두 번째 부분이 여러분들 개인한테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이 지금 투자계약의 목차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투자계약서의 목차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1장과 2장을 보시면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신주 발행에 대한 부분. 3장, 4장, 5장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 즉 이해관계인한테 경영적인 간섭을 하거나 책임을 부담시키거나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3, 4, 5장. 6장이 바로 일반 조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부분, 신주 인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인수하는 주식은요. 아니, 여러분들이 발행하는 주식이죠. 투자자가 인수하는 주식은요. 일반적으로 보통 주식이거나 보통주 외에 다른 주식들이에요. 근데 보통 주식은요. 지금 이걸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과 동일한 주식이에요. 보통 주식은 의결권과 배당권을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인데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의결권과 배당권만 보유하고 있으면 너무 권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환권과 전환권과 우선권까지 함께 있는 상환전환 우선주 또는 전환권과 우선권을 갖고 있는 전환 우선주를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환전환 우선주, 전환 우선주를 종류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의결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90% 이상 의결권을 다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상환전환 우선주다라고 하면 의결권, 배당권, 상환권, 전환권, 우선권을 갖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환권이 그건 뭐냐? 상환권은요. 이런 거예요. 그 주주가 이제 주식을 1억 원을 주고 만약에 주식을 인수했어요. 그때 상환 이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통은 4에서 10% 사이 정도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6%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제가 또 상환 기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제가 투자를 하고 3년이 상환 기간이라고 하면 3년 이후부터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1억 원 투자 6% 이율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3년 딱 되는 해에 제가 상환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주식을 스타트업한테 반납을 해요. 다시 주면서 야, 내가 주식 다시 줄 테니까 1억 플러스 6%의 3년이니까 18%인 1,800만 원, 총 1억 1,800만 원을 돈으로 돌려줘 라고 하는 게 바로 상환권 행사예요. 즉 뭐냐면 은행에 마치 예금 맡겨놓은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해진 이율만큼 내가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상환권이에요. 다만 언제든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상법에 보면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정하고 있는데 이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만 배당도 받을 수 있고 투자자가 상환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배당 가능 이익이 일반적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스타트업들은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상환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타트업이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환권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전환권은 뭐냐면요. 보통주로, 즉 상환전환 우선주나 전환 우선주들을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투자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상환전환 우선주나 전환 우선주 한 주가 보통주 한 주로 전환이 돼요. 1대1로.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상하죠. 야, 투자자가 그럼 왜 굳이 전환권 행사해? 한 주가 되는데 근데 투자 계약에 M&A를 한다거나 IPO를 한다거나 이런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면 RCPS, 즉 상환전환 우선주나 전환 우선주, CPS라고 하거든요. 얘가 1대1이 아니라 그 계약서에 1대 1.4, 1대 1.5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은 수의 보통주로 전환하게끔 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권을 행사하면 나중에 더 많은 수의 주식을 확보하게 되고 그러면은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선권은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배당 우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청산을 하거나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자녀재산, 회사에 만약에 자녀재산이 100억이다. 근데 제가 만약에 50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내 50억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자녀재산 분배 우선권이에요. 만약에 제가 50억을 투자했지만 지분을 10%밖에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자녀재산 분배 우선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100억 중에 저는 10%인 10억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제가 이 우선권을 갖고 있으면 저는 애초에 투자한 원금 50억을 먼저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상환 전환 우선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번에는 두 번째 파트예요. 요번에는 그 여러분들 즉 이해관계인한테 어떠한 의무나 권리를 부여하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선행조건이나 진술과 보장은 꼭 이해관계인한테만 부여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뭐냐면요. 선행조건은 그 투자자가 투자금을 여러분 회사한테 지급하기 전에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개인이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선행적으로 완결해야 될 사항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투자받기 전에 정관을 개정해야 된다? 그럼 그 선행조건에 정관을 개정할 것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투자자가 투자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진술과 보장 조항은 영어로 랩 앤 워런티라고 하는데요. 얘는 뭐냐면 진술과 보장, 즉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 팔 때 어떻게 해요? 그 물건에 하자가 없다라는 걸 보증하죠. 이거 물건 괜찮은 물건이야. 똑같아요. 여러분들 회사가 투자를 받을 때 여러분들 회사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거나 문제가 있다면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어 라고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술과 보장이란 겁니다. 자, 선행조건의 예시는요. 아까 미리 투자금 지급하기 전까지 미리 해야 될 조건들 또는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미리 해야 될 조건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밑에서 세 번째 거 만약에 내가 투자 받는데 정부 인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정부 인허가 받아놓으란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진술과 보장의 예시인데요. 여러분들 회사에 대해서 보장하는 거예요. 뭐냐? 자본, 자산, 부채, 재무제표, 계열사, 관계회사. 그다음에 소송 있는지 없는지, 체납한 거 있는지 없는지, 보험될 거 다 드러났는지, 또는 이해관계인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뭐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의 뭐 학벌이나 학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받고 있는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과 다른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술하고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주식 처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 받으면 주식 처분을 하려면 마음대로 못하고 이제 투자자한테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보통 거의 95% 이상의 투자 계약서에 다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주식을 처분하려면 먼저 투자자한테 가서 야, 나 주식 내 거 누구한테 비싸게 팔아도 돼? 또는 싸게 팔아도 돼? 라는 걸 동의를 받으셔야지만 팔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면 못 팔아요. 자,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투자자가 우선 매수권이 있다. 이 우선 매수권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투자자가 야, 팔아도 되는데 내가 우선 매수권 행사할 거야 라고 하면 투자자가 여러분들 주식을 제3자보다 우선해서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건 반대로 투자자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우선 매수권이 있다? 그럼 투자자가 주식 처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여러분들이 투자자의 주식을 먼저 살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팔려고 했을 때 투자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야, 너 네 주식 팔 때 내 주식까지도 같이 팔아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동매도 참여권, 영어로 태그 얼롱이에요. 보통 영어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업계에서는. 자, 왜 태그 얼롱이냐?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려고 할 때, 이걸 엑시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엑시스를 하려고 할 때 투자자가 여러분들 옷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 옷을 잡은 거 태그라고 하죠. 우리 태그한다고 하죠. 태그하면서 야, 나도 따라 나갈래 해서 얼롱 따라 나간다. 그래서 투자자도 주식 팔고 같이 따라 나갈 수 있는 조항이 바로 공동매도 참여권, 태그 얼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 95%의 계약서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드래그 얼롱이라는 조항은 보통 독소 조항으로 많이 보긴 하는데요. 이게 뭐냐? 이거는 대부분의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어요. 많이들. 이게 뭐냐면 투자자가 주식을 팔고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주식을
손으로 잡아서 끌어요. 드래그한다. 우리 마우스 드래그한다고 하죠. 끌어서 얼롱 같이 팔고 나가는 거예요. 즉 투자자가 여러분의 주식을 강제로 드래그 끌어서 팔아버릴 수 있는 조항, 이게 바로 드래그 얼롱이다 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주식이 없어질 수도 있고 매각돼서 하루아침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에서 해임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소 조항으로 많이 봐요. 풋옵션 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은 뭐냐면 여러분들 또는 회사가 투자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경우에 대해서 위반하거나 해당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투자자가 대신에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자가 회사, 즉 스타트업 또는 여러분들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 본인이 샀던 주식을 되팔 수 있는 조항이에요. 강제로 야 내가 투자 원금만큼 또는 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회사나 이해관계인 니네가 내 주식 사가 라고 강제해서 투자자가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 조항이 이 풋옵션 조항인데, 보통 많이 들어가요, 이 조항이. 다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 연대 책임 조항이라고 해서 주의해야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 개인한테 바로 이 투자계약상 책임이 함께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연대해서 부담된다라는 조항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계약서도 꽤 많은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해관계, 즉 여러분 개인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같이 진다라는 식으로 조항을 수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걸 수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개인한테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함께 투자자한테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인한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와 함께 부담한다, 책임을. 이렇게 수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조항은 굉장히 투자자한테 유리하고 이해관계인한테 불리한 조항이에요. 이거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